아들 결혼식장에서 동창에게 맥주 세례를 받으며 멸시당하던 어머니, 그 순간 장군들이 달려와 의장님이라 외치며 격려합니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었던 한 여자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5월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서울 근교 번잡한 도심에서 한 발짝 벗어난 곳에 위치한 그린힐 하우스의 정원은 실록의 생명력으로 반짝였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야외 결혼식장은 아들 이지훈과 며느리 최아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박선주는 하객석 첫 줄 어머니의 자리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짙은 회색 투피스 정장은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화려한 혼주 한복 대신 선택한 정장은 언뜻 보기엔 평범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절도와 기품으로 인해 그 어떤 의상보다도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 있는 아들 내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건축가인 아들 지우는 그녀와는 달리 감성이 풍부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자신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라와 평생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니 무감각해진 줄 알았던 심장 한구석이 아련하게 저려왔다. 선주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다. 군인, 그것도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은 오직 강인함과 냉철함 뿐이었다. 그 세월 동안 어머니 박선주는 장군 박선주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아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지만 후회는 사치라고 여겼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고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믿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양가 합쳐 50명 남짓한 하객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주례사는 짧았고 신랑 신부의 맹세는 진솔했다. 지훈이 아라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는 순간 선주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이 들려온 것은 어머, 여기가 맞아? 생각보다 엄청 아담하네. 날카롭고 교양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밀이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그 옷들이 오히려 그녀의 천박함을 도드라지게 했다. 그녀의 옆에는 학창시절 내내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이 비슷한 차림으로 서서 주변을 훑어보며 값싼 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선주의 오랜 친구이자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부탁받은 김은영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던 선주의 동창들이었다. 선주는 그들을 초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일들을 모두 잊고 축하해주러 올지도 모른다는 은영의 설득에 마지못해 청첩장을 보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미리 일행은 성큼성큼 하객석으로 걸어오더니 맨 앞줄에 앉아있는 선주를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아는 체를 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박선주 아니니? 세상에,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구나. 미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선주의 단정한 정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냈다.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이게 뭐니? 시장에 반찬 사러 나온 사람 같잖아. 아무리 그래도 혼주인데 한복이라도 곱게 차려입어야지. 돈이 없었어?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이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결혼식장도 그렇고 요즘은 아무리 작게 한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다. 지훈이가 능력이 없나 봐. 하긴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뭘 보고 배웠겠어. 그들의 무례한 언사는 조용한 식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주례를 마친 단상 위에 지훈과 아라의 얼굴이 굳었고 몇몇 하객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선주의 친구인 김은영이 참다 못해 다가와 그들을 제지하려 했다. 강미리, 그만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왜 이래? 하지만 미리는 은영을 가볍게 밀치며 코웃음을 쳤다. 넌 좀 빠져, 김은영.
우린 지금 옛 친구랑 반갑게 인사 나누는 중이잖아. 안 그래, 선주야? 미리는 다시 선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선주는 미동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미리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선주가 과거 자신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선주의 눈빛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었다. 선주의 침묵을 굴복이 아닌 무시로 받아들인 미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결혼식을 그리고 박선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야, 박선주. 너 아직도 내가 무서운가 보네. 대답도 못하고. 하긴 학창시절에 우리한테 처맞고 살던 찐따가 어디 가겠어.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참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려 하자 아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선주는 그런 아들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내 날이다. 움직이지 마라. 그 무언의 신호를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행복한 날에 저런 끔찍한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을 뿐이었다. 선주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어두운 교실 뒤편에서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수없이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의 무력했던 소녀 박선주는 이제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아 여전히 희미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부하도 아닌 오직 이지훈의 어머니 박선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강미리는 선주의 그런 속내를 알 턱이 없었다. 그녀는 선주의 평온함이 자신을 향한 가장 큰 경멸이라 생각했다. 분노에 찬 미리의 시선이 하객들을 위해 마련된 테이블 위에 맥주병에 꽂혔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막 일장이 끝났을 뿐인 이 소박한 언약의 장에 곧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질 참이었다. 강미리의 손이 테이블 위에 시원한 갈색 맥주병을 움켜쥐었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와 대조를 이루며 섬뜩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박선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학창시절 자신의 발 아래에서 떨고 있던 비참한 모습,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박선주였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흘러 만난 박선주는 변해 있었다. 아니, 변하지 않은 그 고고한 눈빛이 미리의 자존심을 송곳처럼 찔러댔다. 가난하고 힘없던 주제에 언제나 꺾이지 않던 그 눈빛. 미리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박선주.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궁금해서 와봤어. 근데 생각보다 더 볼만하네. 미리는 맥주병을 든 채 천천히 선주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웅성거림, 친구 김은영의 다급한 만류, 아들 지훈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희미한 배경처럼 멀어졌다. 오직 선주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인 듯 선명했다. 내 아들 결혼식이라며. 축하는 해줘야지. 너 같은 인생도 결혼이란 걸 하고 애도 낳고 그 애가 또 결혼을 한다니. 정말 기특하지 않니? 그녀는 기특하다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웃었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 말투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시죠. 지훈의 외침이 정원을 울렸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서자 미리의 무리들이 그를 막아섰다. 어머, 신랑님 화나셨네. 내 엄마가 옛날에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아니? 우리 없었으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걸? 맞아. 우리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훈이 그들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자 동창까지 가세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들마저 자신 때문에 수모를 겪게 할 수는 없었다. 선주는 그때까지 유지하던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만해라, 미리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군인을 통솔해온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순간 미리를 포함한 모두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선주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산맥처럼 굳건하고 깊은 심해처럼 고요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여긴 내 아들의 결혼식이다. 내가 와서 축복해줄 자격은 없으니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선주의 단호한 말에 미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분노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감히 박선주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치심과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미리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갈라졌다. 내까짓 게 뭔데? 평생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할 주제에 내가 오늘 내 그 잘난 척하는 껍데기를 다 벗겨줄게.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맥주병의 뚜껑을 거칠게 땄다. 치이그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하얀 거품이 마치 그녀의 증오처럼 넘실거렸다. 축하한다고 했지? 내가 아주 특별히 축하해줄게. 너 같은 인간한테는 이런 축하가 어울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미리는 선주의 머리 위로 맥주병을 기울였다. 갈색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맥주가 선주의 단정한 머리와 어깨를 적시고 짙은 회색 정장 위로 흉한 얼룩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아라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훈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선주는 쏟아지는 맥주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 끈적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는 듯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하, 꼴 좀 봐. 이게 바로 너야, 박선주.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미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고요한 정원의 악귀의 울음소리처럼 퍼져나갔다. 아들의 가장 빛나는 날, 어머니로서의 모든 존엄이 맥주 거품과 함께 질척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자신을 막아선 자들을 미친 듯이 밀쳐내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식장 한쪽 구석 하객인 척 조용히 서 있던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 있는 움직임, 예리하게 빛나는 눈빛. 그들은 평범한 하객이 아니었다. 가장 앞에 선 두 명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장성을 의미하는 별 하나와 두 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원스타와 투스타 육군 소장과 준장이었다. 그들은 미쳐 날뛰는 강밀이나 울부짖는 이지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맥주에 흠뻑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는 박선주. 까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외침은 우렁찼다. 아니, 그것은 외침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육군 정복을 입은 두 명의 장군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현실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들의 구두는 잘 닦인 대리석 바닥처럼 정원의 잔디 위에서조차 기묘한 광채를 뿜었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린 무게감은 주변의 혼란스러운 공기를 짓누르며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원스타 계급장을 단 준장과 투스타 계급장을 단 소장은 넋이 나간 하객들과 광기에 찬 강밀이 일행 사이를 가르며 폭풍의 눈처럼 다가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맥주에 젖어 흉한 몰골이 된 박선주였다. 가장 먼저 도착한 투스타 수도방 위사령부 부사령관인 오진혁 소장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전군을 통솔하는 살아있는 전설. 자신이 감히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존재, 하늘과 같은 분에게 누군가가 감히 맥주를 끼얹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오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흠뻑 젖은 선주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뒤를 따라온 원스타 합참작전본부의 차장인 김성철 준장은 이미 무전기를 꺼내 들고 어딘가에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CP, 여기는 타이거2, 코드 레드, 코드 레드. 현 시간부로 행사장 주변 경계 등급 알파로 격상. 외부 인원 전원 통제하고 5분 대기조 즉시 출동시켜. 두 장군은 선주의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허리를 굽혔다. 아니, 거의 90도에 가깝게 숙인 그들의 모습은 경례라기보다 차라리 속죄에 가까워 보였다. 송구합니다, 의장님.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부디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의장님. 그 낯선 호칭이 정적에 휩싸인 결혼식장에 메아리 쳤다. 강미리는 조금 전까지 터뜨리던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춘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빈 맥주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장님? 무슨 의장? 반장? 회장?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아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조용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까지 보였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별을 단 장군들이 달려와 의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박한 폭언에 온몸으로 맥주를 뒤집어 쓰던 초라한 모습과 군 최고 수뇌부로 보이는 장군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모습이 기괴하게 중첩되며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던 선주의 오랜 친구 김은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한 강미리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미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미리는 멍한 눈으로 은영을 올려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은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미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평생 무시하고 괴롭혔던 내가 방금 그 더러운 술을 끼얹은 내 친구 박선주. 내 눈에는 그저 초라한 아줌마로 보였겠지. 은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계신 이분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합동참모의장 포스타 별넷 박선주 대장이시다. 내까짓게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이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전군의 총사령관이라고. 이 무식한 인간아. 합동참모의장, 포스타, 박선주 대장. 그 단어들이 천둥처럼 강미리의 뇌리를 강타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끝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눈앞에 선주의 과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단정했던 교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조롱과 폭력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짓밟으려 했던 그 존재가 실은 자신이 평생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에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강미리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 순간 식장 밖에서 수십 개의 군합발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김성철 준장의 명령을 받은 5분 대기조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식장 주변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결혼식장은 삼엄한 군사작전 구역으로 변해버렸다. 선주는 자신을 감싼 오 소장의 정복을 조용히 벗어 그의 손에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장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오 소장, 김준장. 고개 들게. 의장님. 여긴 군부대가 아니다. 내 아들의 결혼식이야. 과잉 대응은 필요 없다. 헌병들 물리고 경계 등급도 해제해. 하지만 의장님. 명령이다.
그 한마디에 두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칼같이 경례를 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강미리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지훈에게 차례로 머물렀다. 맥주로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얼룩진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젖은 정복 아래 그 어떤 별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진실의 무게가 파도처럼 밀려와 모두를 압도하고 있었다. 박선주의 시간은 언제나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 산업화의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남쪽의 작은 공업도시. 그곳에서 보낸 유년기는 시린 바람과 무채색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 사이에서 좋은 놀림감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배웠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 가난은 곧 계급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미리가 있었다. 지역 유지의 딸이었던 미리는 예쁜 옷과 비싼 학용품으로 아이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 선망을 권력 삼아 약한 아이들을 지배했다. 선주는 그 첫 번째 표적이었다.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 입은 교복을 입고 책만 파고드는 선주의 모습은 미리의 심기를 건드렸다. 야, 박선주. 너네 엄마 시장에서 아직도 그 냄새나는 나물 파냐? 쉬는 시간 미리의 목소리가 들리면 교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곧 벌어질 사냥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선주와 미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킥킥거렸다. 미리는 선주의 낡은 책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몽당 연필과 손때 묻은 책들이 와르르 쏟아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어머, 이게 뭐야? 연필 꽁다리 좀 봐. 불쌍해서 어떡해. 얘들아, 우리 박선주한테 연필 하나씩 기부할까? 조롱과 멸시. 선주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자기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반항은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에게 침묵은 유일한 갑옷이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상대를 더 오만하게 만들었다.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면 책상 위에는 거지, 엄마 따라 시장 가서 나물이나 팔아라 같은 낙서가 가득했다. 급식 시간에는 일부러 선주의 식판에 흙을 뿌리거나 그녀의 옆을 지나가며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선주의 무릎에서 피가 흘러도 도와주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강미리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이 잔인한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다. 우산이 없었던 선주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미리는 그런 선주를 그냥 둘 리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선주에게 다가왔다. 박선주,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아, 우산 없구나. 불쌍해라. 내가 씌워줄까? 미리는 자신의 예쁜 레이스 우산을 펼쳐 보이며 비웃었다. 선주가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자 미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야, 내가 말하잖아. 왜 대답을 안 해? 이게 정말. 야, 얘 화장실로 끌고 가. 남자아이들까지 합세해 선주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화장실로 끌고 갔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 칸에 선주를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문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벼락에 선주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흠뻑 젖었다. 하하, 꼴 좋다. 거기서 평생 살아. 냄새나는 거지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화장실에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선주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선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멸감과 서러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절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흠뻑 젖은 생쥐꼴 공포와 분노로 떨고 있는 14살 소녀.
그 순간 소녀 박선주는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겠다. 힘. 그들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다. 그날 이후 박선주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다. 미리가 시비를 걸어오면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렸다. 미리는 그런 선주의 변화에 당황했고 왠지 모를 위압감에 이전처럼 함부로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다. 선주는 공부에 더욱 매달렸다. 가난과 편견이라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실력뿐이라고 믿었다. 밤늦도록 낡은 책상에 앉아 핏발 선 눈으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선택했다.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겠습니다.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여자가, 그것도 이 작고 가난한 도시의 여자아이가 군인이 되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몇몇 아이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선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교실 창 너머 더 넓고 치열한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군대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자아를 세울 유일한 성체였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버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녀만의 전쟁터였다. 육군사관학교의 붉은 벽돌 건물은 젊음과 패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박선주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벽이었다. 1990년대 초 여성에게 군대의 문은 바늘구멍보다도 좁았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소수의 여생도들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남자 생도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 그리고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공기처럼 캠퍼스를 떠돌았다. 여생도들은 체력 기준도 남자랑 다르다며? 특혜 아니야? 전쟁 나면 저 생도들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을까? 그냥 곱게 시집이나 갈 것이지. 선주는 훈련장 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젖먹던 힘까지 짠의 훈련에 매달렸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모두가 잠든 밤에는 체력단련실에서 홀로 땀을 흘렸다. 그녀에게 평균은 의미가 없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만 했다. 완전 군장 구보는 지옥과도 같았다. 자기 몸무게의 절반에 육박하는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폐는 터질 것 같았고 어깨는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선주는 화장실에 갇혀 물벼락을 맞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치욕과 분노가 아드레날린처럼 온몸에 퍼지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동기들의 뒤를 따랐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도끼는 동기들 사이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선주는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전술학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복잡한 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도상 훈련에서 그녀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으로 교관들을 놀라게 했다.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전술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그녀의 유연한 사고는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점차 그 예리함과 정확성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임관 후에 찾아왔다. 야전 부대에 배치된 초임 장교 박선주 소위는 사방이 적인 섬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부하 사병들은 대놓고 그녀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고 동료 및 선배 장교들은 그녀를 여군이라는 틀에 가두고 제대로 된 임무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따르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이어졌고 여군에게는 독이라며 훈련에서 열외시키려는 배려를 빙자한 차별이 일상처럼 벌어졌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하지만 학창시절처럼 침묵으로 버티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대대 전술 훈련 평가를 앞두고 대대장이 그녀가 이끄는 소대를 예비대로 돌리려 했다. 여군 소대장에게 가장 중요한 축선 방어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주는 주저없이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대대장님, 제1소대를 예비대로 전환하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박소위, 이건 자네를 배려하는 거야. 이번 훈련은 강도가 높아. 저는 배려를 받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제 소대원들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것은 저와 제 소대원들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자 모욕입니다. 선주의 당돌하지만 논리정연한 항변의 대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선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훈련 평가 날 선주가 이끄는 1소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가장 완벽하게 방어 임무를 수행해내며 대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완벽한 실력과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의 작전 계획서는 언제나 가장 치밀했고 그녀의 부대는 언제나 가장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부하들과 똑같이 흙바닥을 굴렀고 가장 어려운 과업에 가장 먼저 나섰다. 여군 박선주가 아닌 지휘관 박선주로서의 모습이 서서히 각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령, 중령, 대령 그녀의 계급장은 꾸준히 바뀌어 갔다. 수많은 위기와 고비가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남성 중심의 견고한 유리 천장에 수없이 머리를 부딪혔지만 그녀는 물러서는 대신 그 천장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최초의 여성 장군, 별을 단 것이다. 장군 진급식 날 반짝이는 별 계급장을 어깨에 단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전 화장실에 갇혀 울음을 삼키던 비참한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장병이 서서 그녀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 가시밭길 같았던 세월, 피와 땀으로 얼룩진 군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별이 되어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은 그녀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무거운 등대였다. 군인 박선주의 삶이 치열한 전장이었다면 여자 박선주의 삶은 고요한 섬과 같았다. 별을 달고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다.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 이현우. 그는 군인인 그녀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은 붓과 먹의 세계였고 빠름보다는 느림의 미학을,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났다. 선주는 처음엔 갑옷처럼 두른 군복이 어색해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현우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계급이나 직책이 아닌 인간 박선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과묵함 속에서 깊은 고독을 읽어냈고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어렴풋이 느꼈다. 선주 씨 눈은 꼭 겨울 새벽 같아요. 춥고 고요하지만 곧 떠오를 태양의 힘을 품고 있는 눈.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눈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은 현우와 함께 있을 때 선주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 그는 군인으로서의 그녀를 존중했고 동시에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곧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아들 지훈이 태어났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선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과 남편을 반씩 닮은 작고 연약한 생명.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아프고 외로운 길을 걷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역할은 그녀에게 군대의 그 어떤 작전보다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임무였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그녀는 군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작전 상황실의 불빛, 불시에 떨어지는 비상소집, 수개월씩 이어지는 해외 파병. 그녀는 물리적으로 아들의 곁에 있어 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들의 첫걸음마, 첫 옹알이, 유치원 입학식 엄마라면 당연히 함께해야 할 소중한 순간들을 그녀는 수없이 놓쳤다. 그 빈자리는 언제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 현우가 채웠다. 선주는 아들에게 늘 미안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어색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것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자신만의 속죄 방식이자 그녀가 생각하는 최선의 사랑이었다. 지훈아,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야 한다. 울지 마라.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어린 지훈에게 엄마는 늘 차갑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친구들은 엄마와 팔짱을 끼고 제잘거리며 학교에 왔지만 지훈의 엄마는 1년에 한두 번 학부모 총회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다. 그마저도 잠시 앉아 있다가 급한 연락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지훈은 엄마의 직업이 군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높고 중요한 자리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엄마는 늘 바쁘고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춘기 시절 지훈은 그런 엄마에게 정면으로 반항했다. 어머니는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군대. 차라리 제가 군인이랑 사는 것 같아요. 아들의 가시 돋친 말에 선주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변명하고 싶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내 마음을 얼마나 다잡아야 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떼는 대신 그저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방에 들어가.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단절되었다. 모자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남편 현우가 그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려 애썼지만 한번 얼어붙은 관계는 쉽게 녹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늘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한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선주였지만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통곡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파고들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녀는 다시 군으로 돌아갔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와 이제는 홀로 키워내야 할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고 더욱 단단한 갑옷을 입었다. 아들 지훈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했다. 이제 아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고 그렇기에 아들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했다. 지훈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슬퍼하는 자신을 다그치기만 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엄마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선주는 마침내 군의 정점 합동참모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온 나라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별 넷의 무게는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외로웠다. 그녀는 텅 빈 관사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곤 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머니라는 이름, 그 이름의 무게가 어깨 위의 별보다도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는 밤이었다. 삼엄하게 결혼식장을 애워쌌던 헌병들은 박선주 의장의 조용한 명령 한마디에 소리 없이 철수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소박하고 따뜻했던 결혼식의 공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변해 있었다.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모두의 시선은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의 위엄을 드러낸 박선주,
그런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처음 마주하고 망연자실한 아들 이지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강미리. 오진혁 소장과 김성철 준장은 조용히 선주에게 다가와 의중을 물었다. 의장님, 저자들은 어찌할까요? 법에 따라 처리하면 즉시 군 검찰로 이첩하여. 됐다. 선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강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공포로 이성이 마비된 듯 미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값비싼 장신구들은 맥주 악취와 뒤섞여 추레하기 짝이 없었다. 선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무릎을 굽혔다. 강미리. 선주의 목소리에 미리가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었다. 일어나.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건조하고 무거울 뿐이었다. 미리는 차라리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리기를 바랐다. 이 고요한 위압감은 사람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미리의 친구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감히 선주의 기세에 눌려 다가서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았다. 미리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후회, 공포,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의미의 패배감. 잘못했습니다. 선주야, 아니,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며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고개를 숙였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네, 아니, 의장님께서 그렇게 높은 분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비굴한 변명에 선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내가 만약 합참의장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맥주를 뒤집어 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아줌마 박선주였다면, 너는 내게 사과했을까? 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선주의 질문은 그녀의 비겁한 본성을 꿰뚫는 날카로운 창과 같았다. 그녀는 박선주라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합참의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이었다. 선주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 묵은 응어리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제는 정말로 끊어내고 싶었다. 너의 사과를 받겠다. 예상 밖의 말에 미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건 널 용서해서가 아니다. 선주는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내 아들의 결혼식을,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너와의 악연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라.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했는지, 그리고 내가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것이 내가 내게 내리는 벌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 소장에게 말했다. 오 소장. 저 사람들 조용히 내보내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오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정복을 입은 부관들이 다가와 미리와 그녀의 일행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식장 밖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맥없이 끌려나갔다. 소란이 정리되자 결혼식장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회를 보던 친구 은영이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마이크를 잡았다. 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며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을. 하지만 그 누구도 결혼식을 이어갈 기분이 아니었다.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흠뻑 젖은 어머니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낯설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분이 정말 나의 어머니가 맞는가? 내가 알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선주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 어서 내 할 일을 마쳐라. 그 눈빛을 읽은 며느리 아라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 씨,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대요. 우리 어서 마무리해요. 이게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걸 거예요.
아라의 말에 지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라의 손을 잡고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다. 결혼 행진곡이 다시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전의 순수한 축복의 소리와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리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진하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선주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축축한 옷에서 전해지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을 그녀는 오늘 비로소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냈다. 뒤늦은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로 하나의 매듭이 지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또 다른 매듭, 아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었다. 그녀는 행진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다. 코사무이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이지훈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서울의 하늘처럼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신혼여행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박선주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맥주에 젖어 초라하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다음 순간 별을 단 장군들의 경례를 받으며 좌중을 압도하던 모습. 극과 극의 두 이미지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며 그의 사고를 마비시켰다. 지훈 씨, 괜찮아? 밥도 거의 안 먹고. 아내 아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미안해, 아라야. 최고의 신혼여행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자꾸 망치는 것 같네. 아니야. 나도 사실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나.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아라의 말에 지우는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대단하다고?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무서워, 아라야. 내가 평생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아서. 내가 알던 우리 엄마는 그냥 조용하고 무뚝뚝하고 가끔은 답답할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날 내가 본 모습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운동회 날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달리기를 응원할 때 자신의 엄마는 멀찍이 서서 딱딱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사춘기 시절 가출을 감행했을 때도 엄마는 자신을 찾아다니는 대신 들어올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냉정하게 말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강철 같은 군인이라는 퍼즐 조각과 맞춰지자 과거의 서운함은 새로운 형태의 소외감으로 변해 그를 덮쳤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내가 평생 어머니를 오해한 걸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지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어릴 때 우리 집엔 가끔 군용 지프차가 와서 서류 같은 걸 놓고 가곤 했어. 나는 그냥 아빠 친구분들이 심부름하는 건 줄 알았지. 명절 때면 집으로 배달되는 엄청나게 큰 과일 상자나 특산품들도 그냥 엄마가 인맥이 좀 있나 보다 하고 넘겼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그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아들인 자신이 어머니의 진짜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비참했다. 그런 지훈의 손을 아라가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훈 씨, 어머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봤어? 글쎄, 나를 믿지 못해서? 아니면 그냥 말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아니, 내 생각은 좀 달라. 아라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어머님은 합참의장 박선주가 아니라 그냥 아들 이지훈의 어머니로 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군대 밖에서만큼은 그 무거운 계급장을 내려놓고 평범한 엄마이고 싶으셨던 건지도 몰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셨을 수도 있고. 아라의 말은 혼란에 빠진 지훈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했다. 평범한 엄마. 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모습. 어쩌면 어머니 역시 그 모습을 원했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어머님께서 지훈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결혼식 날 그 사람들이 어머님께 행패 부릴 때 지훈 씨가 막 달려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잖아.
움직이지 말라고. 그 눈빛 기억나? 그건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은 평범한 엄마의 눈빛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행진할 때 어머님 표정 봤어? 옷은 엉망이었지만 우리를 보는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 지우는 아라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의 분노와 혼란에 빠져 어머니의 눈빛을 제대로 살필 여유가 없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지우는 테라스에 홀로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어머니의 침묵처럼 밀려가기를 반복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아들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어머니의 침묵과 무관심을 원망만 했지 그 이면에 어떤 삶의 무게가 숨겨져 있는지 단 한 번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그리고 처음으로 물어보기로. 어머니의 하루는 어땠냐고. 어머니의 인생은 어땠냐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른으로서 어머니라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그것이 뒤늦게나마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모자 사이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우는 주말이 되자마자 홀로 차를 몰아 어머니의 관사로 향했다. 평생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정문의 위병소와 삼엄한 경계가 유독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이곳이 단순히 우리 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관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일상복 차림의 어머니였다. 결혼식 날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다. 왔느냐? 아라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선주는 아들의 비장한 표정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다. 벽 한쪽에 걸린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만이 이 적막한 공간에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선주의 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제가 다 죄송해요. 아들인데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했어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선주는 아들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탓이 아니다. 모두 내가 자초한 일인 것을.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지훈아. 선주는 아들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내게 내 이야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날 오후 선주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자신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던 아이들의 잔인한 얼굴. 비 오는 날 화장실에 갇혀 물벼락을 맞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14살 소녀의 맹세.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슬픔과 분노, 고독의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과거는 한편의 처절한 드라마 같았다. 선주는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이야기, 여군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야전 부대 시절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가 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강철처럼 단단해져야만 했는지 지우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고 그녀의 냉정함은 애정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갑옷이었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만 보여주리라 다짐했지. 하지만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다.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강하게 키우는 것뿐이었어. 내가 없어도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았고 울어도 달래주지 않았지. 그게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알면서도 나는 그 방법밖에 몰랐다. 미안하다 아들아. 선주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녀였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했던 사랑의 방식을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죄스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십 년 만의 첫 포옹이었다.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작고 가냘팠다. 이 작은 어깨로 그 모진 세월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무게를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이해해요. 이제 다 알겠어요. 선주는 아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수십 년 묵은 그녀의 가슴 속 얼음을 서서히 녹여내리는 듯 했다. 오랜 세월 모자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두꺼운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회한과 용서, 그리고 뒤늦게 확인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박선주는 군복을 벗었다. 저녁식 날 그녀는 수많은 후배 장병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담담하게 이임사를 마쳤다. 화려했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시원함과 함께 아주 작은 쓸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합참의장이라는 무거운 계급장 대신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아라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이하나. 하나는 할머니인 선주를 유독 잘 따랐다. 아이의 세상에서 할머니는 무서운 장군이 아니라 늘 커다란 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은퇴 후 평범한 아파트로 이사한 선주의 집 거실에는 이제 딱딱한 군사 서적 대신 알록달록한 동화책들이 가득했다. 선주는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 날의 사건 이후 그와 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벽을 쌓지 않았다. 대신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들이를 가며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누렸다. 지우는 이제야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친구와 다투고 울면서 돌아온 딸 하나를 보며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야, 울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우는 깜짝 놀랐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말.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려 했던 것이 바로 그 스스로 일어서는 힘이었음을. 그는 아내 아라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오늘 하나한테 옛날에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 나도 결국 어머니를 닮아가나 봐. 아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지훈 씨는 어머님의 아들이니까. 어머님의 강인함과 지훈 씨의 다정함, 그리고 나의 사랑까지 더해서 우리는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말 지훈 가족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선주는 남편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상냥한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사랑스러운 손녀가 함께 서 있었다. 선주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지훈이 당신이 바랐던 것처럼 정말 멋진 어른,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겠죠. 따스한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한 여성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궈낸 파란만장한 성공,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보듬게 된 3대의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 같았다. 박선주가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강인함은 이제 아들 지훈의 이해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있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그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그녀가 군에서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위대하고 찬란한 유산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